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이놈은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하는 데더라도 반드시 이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을.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예, 오늘 뉴스탑10은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부터입니다. 이춘재를 뒤쫓았던 한 형사는 그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용의자의 존재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수차례 당부했습니다. 꼭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입니다. 33년이 흐른 지금 그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이놈은 반드시 사람의 힘으로 하는 데더라도 사책도 느끼고 많이 스스로 이렇게 좀 자괴감도 느끼고 이제 이렇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반드시 이건 하늘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구나. 전 수사팀장이 이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악마라고 불렀다. 담당 형사의 편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염 소장님, 이제부터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 33년 만에 DNA 수사로 그리고 특히 피해자 속옷이 첫 번째 단서가 됐다면서요? 네, 일단은 그 유류품에 대해서 경찰이 증거 보존 조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게 훼손이 되기 때문에 DNA 유전자 샘플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자체를 치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찰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그 증거 보존 조치를 했다는 얘기죠. 이 샘플이 제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개발된 시약을 통해서 DNA 유전자가 일치한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욕을 다소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생긴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벌써 30년 지난 경과된 증거물을 유전자가 나올 정도로 보관 조치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수사에 상당한 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3, 4년만 지나도 경과가 돼도 DNA 유전자 이런 샘플들이 전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거는 보관 조치를 과학적으로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방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8명의 피해자가 희생이 됐습니다. 방금 전에 잠깐 만나보셨던 이 하승균 전 수사팀장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1차 사건이 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화성경찰서 살인사건이 났다고 좀 더 자신 있고 확실하게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범행 수법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아지죠. 연쇄란 말이 붙기 시작한 것은 3차부터로 기억이 납니다. 연소장님도 이제 네. 사건 전문가시니까 네. 어제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끝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전에 다른 타 방송사에서
지금 현재 요 나와 있잖아요. 이 10군데를 제가 다 가봤어요. 잠시만요. 화면 같이 보시면. 네, 그래서 이게 이 화성 일대에 사건이 벌어졌던 10군데를 염소양님도 다 가보셨나요? 네,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6군데는 전혀 그 과거에 있었던 범행 당시 현장하고 동일했습니다. 6군데를. 네, 근데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제 개발이 됐는데 저도 이때 가서 느낀 게 여기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느꼈고 무서웠겠냐에 대해서 저도 한참 후배지만 많은 그런 부분들을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범죄학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 사건의 화두였거든요. 예. 이게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 총경님은 우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맥이 풀려서 이게 이제 해결된 건가?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맥이 딱 풀리셨구나.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화두인 것처럼 비춰졌던 수사. 왜 그러냐면 사건이기 이게 연쇄살인 100대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공식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거의 탑 1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자우지간 수사관이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하승균 총경님은 이 사건에 평생을 매진하신 분이었거든요. 당연히 기쁨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수사팀장의 편지도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 사이에 벌어진 미수 사건에서 유일한 생존자는 범인이 20대 후반 남성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이후 범죄는 더 치밀해져 갔습니다. 살인의 추억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손이 아주 부드럽네. 공장 사무실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 그 아저씨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그냥 뻔한 얼굴인데? 어떻게? 그냥 평범해요. 콧중백이 이렇게 돼 있고 요게 좀 나와 있고 그 당시 머리 방이 머리 마냥 짧게 깎고 그렇게 하고 눈구녕이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찌부렸어 눈이. 이 코도 이렇게 저기 하고 얼굴도 이렇게 짜부르고 하면서. 당시 버스 기사의 증언도 함께 봤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우리가 영화로도 접하고 워낙 많은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알려진 사실인데 다시 짚어볼게요. 폭행한 뒤 교살, 목을 졸랐고 스타킹 등을 이용해서 두 손을 결박했고 입에 재갈을 물렸고 흉기로 시체를 훼손했다. 이 범행 방식이 똑같아서 사실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이런 게 밝혀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러니까 연쇄살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범행 수법이 다 달랐으면 이제 연쇄살인이라고 단정을 짓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그때랑 지금의 보도에도 패턴이라는 게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이제 저런 흉측한 사건이 나면 어떤 형태로 범행을 했는지 잘 보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모방 범죄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때 80년대 말에 저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 범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걸 이제 동일 범행에 의한 연쇄살인이라고 경찰이 보고 수사를 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사실은 어느 순간 제 기억에 처음부터 연쇄살인이라고 단정한 건 아니고 어느 중간 시점에서 이건 이제 연쇄살인이다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수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도 동일한 패턴의 범행은 반복됐던 거죠. 그러니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진짜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연쇄살인이 저질렀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에. 화면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이 얼굴 대체적으로 이 몽타주는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나이, 얼굴, 신장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염소양님 지금 56살 이춘재로 특정이 됐잖아요. 지목이 됐는데 근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당시에는 B형이다. 이것도 잘 알려진 사실인데 B형이었는데 지금 이춘재 혈액형 O형이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범죄의 그릇된 신화라는 표현 전문 용어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 B형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 범죄자가 많다는 잘못된 낭설이 일부 범죄학계에서 실제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강력범죄가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출처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B형이라고 밝힌 부분도 없고요. 기사에 자꾸 B형이라고 나갔는데 당시에는 이제 B형이 폭력성이 강하다는 일종의 혈액형의 어떤 맹신주의가 있어서 B형으로 이렇게 와전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선입견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엄청나게 큽니다. 있는 예를 거예요. 들어서 O형이라고 만약에 특정이 됐다면 당시에 용의 선상에 올라간 거의 화성 지역의 모든 성인 남성은 다 조사받았거든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범주를 좀 좁힐 수가 있는데 이걸 B형으로 해놓으면 아예 O형 자체로는 접근을 안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게 좀 조심했어야 되는 부분이죠. 당시에 그런 사연도 있었군요. 이 혈액형 말고도 몽타주만으로도 범인을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어도 당시 정말 열악한 수사 기법으로 범인을 밝혀내기에는 참 역부족했었습니다. 야, 아직 줄도 안 치고 뭐하냐? 아이, 뭐, 감식반도 안 오고, 완전 지금 현장 보증 개판이야, 지금. 그 사진을 그 찍으라고 할 때 찍어야지, 그 참. 아, 경계! 아, 경계, 들어가! 저리! 에이, 들어가! 경계! 에이! 이거 왜 소리가, 빨리 이거 봐! 왜 그래? 뭐가 잘못했어? 이건 다 거짓말이야. 필요 없어. 너무나도 유명한 저 살인의 추억에서 현장 보존이 하나도 안 된 거 있잖아요. 물론 뭐 영화가 좀 더 극적으로 만든 건 있습니다만 염소양님. 네. 당시에 뭐 담배꽁초, 목장갑 다 두고 떠났는데 그때 그 증거로도 이 연쇄살인범을 잡기가 정말 힘들었던 겁니까? 왜 그러냐면 그 DNA 분석 기법이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흔한 걸로 생각되실 수 있지만 당시엔 거의 초기 모델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DNA 분석 기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여러 유류품이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일본에 있는 감식기관에 보내서 이걸 확인을 했어야 됐다는 얘기죠. 문제는 일본도 당시에 초기 모델이었기 때문에 DNA 분석을 가지고 용의자하고 일치선상에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되게 어려웠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더 큰 문제는 일본에서 이 시료 샘플을 또 훼손을 시켜가지고요. 추가적인 조사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 당시에 일본에서 증거가 좀 오염이 됐었습니다. 네. 처음에 한 3차례 정도는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보관 조치하는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없었던 얘기죠. 영화 그 살인의 추억을 보면요. 예. 유전자 감식을 위해서 유전자 샘플을 미국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당시의 수사팀은 미국이 아니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 나온 장면이 실제를 기반으로 한 것이죠. 당시 경찰의 이 9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수원지검 강력부에서는 언젠가는 유전자 기법 분석이 발달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때부터 검찰과 경찰이 이 유전자 감식, 포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의 DNA 검사법이 개발된 게 1990년대 중반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1980년대의 어떤 수사력으로는 아무리 수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밝혀낼 수가 없었죠.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그 DNA 변별력이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증거라는 것은 보존만 잘하면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예. 그런 점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좀 읽을 수가 있고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1990년에 그 9차 피해자에서 발견된 범인의 DNA를 일본으로 보내서 감식하게 한 수원지검 강력부장. 그분이 나중에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네, 김종빈 전 검찰총장입니다. 9번째 피해자 속옷. 당시에 DNA 수사를 좀 더 혁신적으로 했던 분이 지금 검찰총장이 돼 있고. 담당 형사의 편지 한 문장 읽고 다음 질문을 갈까요? 내 부하는 과로로 쓰러져서 지금까지 반신불수로 있고 또 다른 부하들을 용의자를 무리하게 조사하다가 숨지게 하는 과오도 있었다. 아까 염소양님도 좀 맥이 풀렸다는 생각도 있고 이 수사팀장 약간 눈시리 붉어지는 모습도 아까 지켜봤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얼마나 수사팀이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를 잡고 싶었냐면 점쟁이도 찾아갔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수사팀이 오죽하면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이 점쟁이가 수사본부의 풍수지리에 문제가 있어서 범인이 안 잡힌다는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덕분에 경찰서 위치를 옮기는 그러한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해프닝도 있었고요. 또 살인의 추억 영화에도 나오지만 당시에 범인이
비 오는 날 빨간색 옷을 입은 여성들만 골라서 살해한다는 풍문이 떠돌면서 실제로 전국적으로 빨간색 옷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수사팀의 증언을 들어보게 되면 10차례의 피해자 중 빨간 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는 단 한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시 괴담이 조금 와전돼서 공포감을 조성했던 실제와는 다른 그런 측면의 괴담들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많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여러 괴담, 아까 얘기했던 뭐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염소양님, 첫 번째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3차, 5차, 9차 이 범인의 3번의 지금 DNA가 일치한다고 나왔잖아요. 네, 57, 9차. 57, 9차. 예, 죄송합니다. 579. 근데 10개 중에 1개 모방문제 빼면 네. 나머지 6개가 문제인데 6번의 범죄도 지금 밝혀낼 수 있긴 한 거예요. 현재는 경찰청의 공식 입장은 그 유류품도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DNA 검출을 시도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이춘재가 진술 거부와 같이 지금 현재 그 수사를 거의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개 더 샘플을 조사를 해서 DNA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에 새로 나온 이 시약이 있습니다. 이 시약이 검출도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 시약을 적용하면서 최근에 도저히 안 나왔던 DNA 샘플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DNA 같은 경우도 수십 개가 몰려있는 경우에 한두 개가 샘플이 채취되던 것이 단 하나만 있던 DNA도 검출이 되는 시약이 개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여러 가지 그 유류품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진단 시약을 통해서 검출을 하다 보면 추가적인 범행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수사를 좀 더 기대해봐도 되는 겁니다. 네. 자, 짧게는 이틀, 그리고 길게는 1년 간격으로 이어지던 이 범행이 1991년 4월을 마지막으로 멈췄습니다. 이후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고요. 그런데 또 다른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오래전부터 교도소에 수감돼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영화를 계속 보니까 조금 이해는 더 잘 됩니다. 그런데 염소양님, 네.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또 다른 2000년대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화성 연쇄살인범이 수감돼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네. 대부분의 범죄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종적을 감추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이 살인의 본능이라고 해서 이 살인의 본능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마약과도 같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정 기간 1년 내지 2년 동안 휴지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쾌락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살인 공격 대상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동병상련이라고요. 유영철이나 강호선 같은 연쇄살인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분명히 끊지 못했을 텐데 살인의 어떤 문제들을 그러면 최소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다가 장기수로 수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본인 입장에서 그럴 거였거든요. 예.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종적이 감춰진다는 것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 입장에서 보편타당하게 얘기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감 중이었거나 죽었을 것이다. 둘 중 네. 하나였을 것이다. 네. 참, 연쇄살인범의 예언이 맞았네요.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어제 우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첫 번째 그 자체를 놀랐고 두 번째는 수감 중인 사실에 더 놀랐는데 이 이춘재가 수감이 되는 과정에는 어떤 내역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94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성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 5, 6년 정도 지난 거죠. 그때 이제 저 사람이 청주에 살고 있었는데 부인이 이제 가출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가출하니까 이제 처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처제가 19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제한테 토스트기를 가져가라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제가 가지러 온 겁니다. 근데 그 찾아온 처제한테 수면제 같은 음료수 전달했고, 그러면 이제 정신이 잃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폭행, 살인, 사체 유기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당시에 이제 처벌을 받은 거 지금 보시면 뭐 당시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폭행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사실은 원심에서는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서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이 돼서 복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현재까지.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때 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는지에 대해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글쎄, 그거는 아직 뭐, 근데 당시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1심에서 사형 나온 것도 사실 좀 이례적이긴 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왜냐하면 피해자가 한 명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거로 좀 봐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성폭행의 사체 유기에 살인의 범행수법이 잔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사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렇지만 연쇄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피해자가 한 명이니까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시 판결문을 조금 보게 되면 이게 계획적 살인이었는지 우발적 살인이었는지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걸로 나오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 범인이 이춘재가 음료수에 수면제를 탔잖아요. 예. 이것을 계획적 살인의 증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음료수에 수면제를 타고 성폭행을 한 다음 바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처제가 이제 울면서 이 이춘재를 원망하자 그 이후에 둔기로 살해를 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우발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살인으로 확정짓는 것이 조금 부당할 수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양형을 무기징역으로 낮췄는데요. 지금 이제 와서 이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화성 사건의 범인 용의자로 지목된 것을 보게 되면 그 당시 판결 이렇게 감형이 나왔던 부분도 조금 아쉬운 결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두 분께 이 질문을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왜 사형에서 무기징역이 됐을까? 그때 어떤 판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누리꾼들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염소양님, 네. 25년 전 처제도 똑같이 당한 거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수법으로.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것이 우리가 모든 경찰들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비슷한 사건이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고 일어났는데 이 화성살인 사건과 연결을 질 수는 없었던 겁니까? 일단은 없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모든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자리에서, 즉 비면식 자리에서 많은 하나의 날벼락 같은 식으로 살해당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거는 친족간 살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고자 시도하다가 시도한 이후에 인적 증거인 처제를 없앨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런 부분을 보고 봤을 때는 수사관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공격했던 연쇄살인범과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살인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단순 살인으로? 네. 근데 이 사건조차도 좀 밝혀지는 수사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답니다. 일단 어려웠던 부분이 일단은 그 DNA가 중첩이 돼서 나온 부분 때문에 DNA 인정에 있어서 처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이제 물 흐르는 소리가 났다. 즉 사체의 어떤 피자국들을 이렇게 치우는 과정에서 소리가 났다는 진술을 가지고 이춘재의 집을 경찰이 급습을 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처벌이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자칫 잘못했으면 이것도 미제 사건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과학 수사를 통해서 DNA가 법원에서 살인의 중요한 그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인정되는 거의 최초의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